네. 자, 요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특허법이 어느 정도 이제 후반부 마무리하는 단계고요. 특허법에 어떤 특허법에만 적용되는 프로세스는 아니고, 이건 이제 산업재산권법 전체에 다 이제 적용되는 이제 프로세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특허법이 우리가 어, 그 대표적인 법이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다 말씀드리고, 디자인 상표법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식재산, 그러니까 우리 산업재산권법에서 분쟁이 발생을 했어요. 이제 뭐 특허로 얘기하죠. 특허 쪽에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제 분쟁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 것이냐. 예,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먼저 우리가 이제 특허청을 통해서 이제 심사를 거쳐서 특허권이 발생되고, 뭐 특허권이 발생된 다음에 특허권에 관한 내용을 얘기했기 때문에 요렇게 좀 말씀을 먼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분쟁 해결 절차의 큰 틀을 정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특허청에서 어떤 결정이 났어요. 결정 등이 났어요. 그래서 그 결정 등에 대해서 뭔가 서로 이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예, 서로 이제 아니다, 맞다 이렇게 이제 다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부 내 별도로 그 행정 쟁송 절차라고 하죠. 예, 이거를 어, 따져서 물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어, 절차로서 우리는 심판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정부에서 행하지만 사법부하고 다르지 않은, 사법부처럼 어떤 심판에 대한 독립성이 부여된 그런, 네, 특별한 어떤 행정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청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 등이 났을 때, 이 결정 등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로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이제 정부 기관이 바로 이제 바로 특허 심판원이다. 그러면 이 심판원에서 다루고 있는 심판들은 어떤 심판들이 있을까? 이런 것도 딱 법에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뭐 마음대로 막 심판을 만들어서 심판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떤 걸 다루느냐?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 그 특허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네. 근데 이 심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심판에 준해서 특허 취소 신청 제도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여기서 몇 개, 한 세 가지 정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역시 이제, 여기서도, 이 강의에서도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나머지도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언급은 하고 갈 거예요. 네, 우리 이제 시간의 제한을 안 받는 강의니까. 네. 먼저 이제 일반적인 심판의 종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부연 설명할 부분들은 부연 설명할게요. 자, 이제 거저결정 불복 심판입니다. 자, 우리 특허청에서 심사를 했는데 특허를 안 주는 거예요. 이거 거절을 시키네. 네, 거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원이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게 거절이야? 아니 내가 왜 이게 거절이 돼야 돼? 난 특허돼야 되는 게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 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심사관이 뭔가 심사를 잘못했습니다. 이거 특허를 줘야 되는데 거절을 줬네요. 이걸 갖다가 거절 결정을 취소시키고 빨리 특허를 주세요. 특허를 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거절 결정 불복 심판 청구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제 누가 청구를 하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있죠. 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은 이거는 청구를 한 사람. 우리가 이제 심판은 소송과 다르게 이걸 청구인, 비청구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구인은 이거 이쪽에 썼네요. 청구인은 누가 된다? 이건 당연히 출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제 출원이 여러 명이라면 모두가 해야겠죠. 심판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이 이 거주결정 등본을 송달받아요. 송달받고 옛날엔 30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네. 이 거주결정 불복 심판 채용 청구 기간이 법정 기간으로서 연장이 가능한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이 됐다는 표현은 이게 좀 연장 제도하고 헷갈릴 수 있어서 아무튼 개정을 통해서 3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제 거저결정 불복 심판에 대해서 거저결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간은 30일에서 3개월로. 네, 그래서 이제 자연적 계산 방법에 의해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을 이제 3개월이니까 역법적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거저결정 불복 심판,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강의 때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인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거저결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받아들이게 되면 인용이고,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 이제 기각이 되겠죠? 그죠? 인용이 됐을 때,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취소해서 환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거저결정 잘못됐으니까 이걸 취소해버리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특허를 주라고. 예, 여기 이제 환송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아예 그냥 심판원에서 그냥 특허를 주는, 자판하는 방법. 이 두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자판을 하든, 환송을 하든, 네. 자, 여기 이제 거저결정 불복 심판이고요. 네, 많이 하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심판원에 있는 심판 중에서 많이 이제 활용하는 제도가 뭐냐면 요거, 그리고 무효심판 요거, 그리고 이제 권리범용 심판.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땐 요 세 개를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정도로만 얘기하죠. 네, 나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히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무효심판이죠. 무효심판은 이거 특허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저결정하고 좀 반대죠. 이거는 특허를 주면 안 되는데 특허를 줘버리는 거야, 하자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도리어 이제 이해관계인이, 이제 이해관계인이 누구를 상대로, 특허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 특허 무효로 해주세요.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라는 게 특허 무효심판입니다. 네. 자주 활용되는 제도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무효입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거절 이유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거절 이유를 꼼꼼히 하나씩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무튼 거절 이유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무효 사유가 있죠. 똑같을까요? 아니겠죠. 똑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 이제 특허청에서 약속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어요. 그럼 거절시키겠죠? 그렇지만 이게 발명 자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절차상의 하자지. 그러니까 특허청하고 특별히 이렇게 약속을 해놓은 건데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거절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약속을 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특허가 됐어요. 특허가 된 다음에 그럼 이거 무효까지 시킬까? 독점 배타권까지 줬다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돌릴까? 자, 여기 있어서는 이제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제3자 이익까지도 다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절차상의 하자에 불과한 거, 그러니까 발명 자체 하자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은 무효 사유에서 뺐습니다. 네, 뺐습니다. 그래서 전체 거절 이유 중에 무효 사유에서 거절 이유 중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네, 빠지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42조 사망 2호. 자,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배경기술 적는 거. 배경기술 꼭 적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배경기술 안 적었다고 해서 발명 자체가 특정이 되지 않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요게 절차상 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효 사유선 빠집니다. 거절 이유엔 들어가 있는데. 네. 그리고 42조 8항. 네. 요게 이제 다항제 기재 방법이죠. 다항제 기재 방법은 항을 여러 개로 이제 기재하니까 그 기재하는 약속을 정해놨어요. 기재를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약속을 정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항제 기재 방법을 위반하게 되면 거절 이유는 되지만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특허법 45조. 요거 뭐였죠? 요거
강학상 단일성 하나의 특허 출원범위였죠. 그죠? 네. 얘네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빠지고요. 예, 들어가는 게 등록 이후에 이제 조약을 위반하거나 이렇게 후발적으로 등록 이후에 무효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 그걸 우리는 후발적 무효 사유라고 하는데 거절 이후에는 이게 없겠죠. 근데 이제 무효 사유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무효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특허를 바로잡는 거니까 이거는 존속 중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적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 후에도 무효를 시키게 되면 뭐 침해 소송에서 무효가 되게 되면 침해를 인정했다가 침해가 인정이 안 되는 쪽으로 네, 이제 판례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재심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자세히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되시면 좋겠고요. 네, 그냥 이거는 그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소멸 후에도 무효 심판 청구가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특별히 시간적 제한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효 심판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연장 등록 무효 심판도 있죠. 같은 무효 심판입니다. 네, 연장 등록이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 심판 있고요. 정정 심판은 등록 이후에 이제 보종하는 개념이에요. 예. 근데 이제 등록 이후기 때문에 이제 보종이란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정정이란 표현을 쓰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권리가 발생된 다음에 정정이 권리가 발생되기 전 단계에서의 어떤 보종보다는 범위가 더 좁겠죠. 예. 그러니까 좁은 범위에서 이제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정 무효 심판은 이 정정이 잘못된 정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정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상시권 허락 심판이죠.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이용 관계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후행 권리자가 아니라 선행 권리자가 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 후행 권리자가 이제 선행 권리자, 이용 관계 있는 선행 권리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허락을 받으려고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을 안 해주면 통상시권 허락 심판을 청구해서 이제 강제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이 우리 이제 특허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있죠. 권리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 지울게요. 자,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여러분들 저기 우리 침해 소송 전 단계에서 이제 이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를 미리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구해보는 절차입니다. 네, 소송상 유력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네, 왜냐면 판사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으로는 비전문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기술적인 판단에 대해서 이제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송에서 판사가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게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이런 어떤 판단을 많이 해봤지만 판사가 아닌. 네, 예컨대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면서 이런 어떤 소송에 준하는 이런 절차를 진행해 봤던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예, 뭐라고 물어봅니까?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어떤 심결이 있겠죠? 이 심결을 가지고 침해 소송의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거예요. 거봐요. 이렇게 많이 해봤던 심판관들이 이거 인용을 했잖아요. 아니요. 이거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침해 소송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그래서 침해 소송의 전 단계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미리 심판관들에게 권리범위 확인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확인 심판이기 때문에 네, 구속력은 없어서요. 혹시라도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침해 소송에서요. 속한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 소송에서 침해가 아니라고 나올 수 있고 속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침해 소송에서 침해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맞죠? 지금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을까봐. 네.
아무튼 근데 신결문에 이제 만약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소송상에 이제 중요한 그 자료로서 이제 활용될 수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권리범위왕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은 특허권자나 전용 시식권자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해서 권리범위 속한다는 걸 주장하는 게 적극적 권리범위 왕심판이고요. 소극적 권리범위 왕심판은 이해관계인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여기 이제 특허권자를 상대로 해서 전용시권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허권자라고만 하겠습니다. 특허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해관계인이 권리범위 속하지 않죠라고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구하는 심판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청구 취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권리범위에 속한다.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속하지 아니한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기속력은 없어요. 네, 그냥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속력은 없습니다. 네, 소송을 기속하지는 않습니다. 기속력이 없는 대신 유력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취소 신청 제도인데, 자, 무효 심판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겠죠. 잘못된 특허를 바로 잡는 데 있어서 일반 심판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취소 신청은 신속하게 잘못된 등록을 바로 잡아주는 제도예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무효 심판보다 빠르겠죠. 예. 그래야지 이게 실익이 있는 거니까. 네. 그 대신 딱 우리 이제 그 취소 사유도 이제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취소 신청 그러니까 취소 신청은 잘못된 등록을 바로 잡는 거거든요.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네. 무효 심판보다 빨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딱 그 필요한 중요한 몇 가지 를 이제 신속하게 판단해서 잘못된 특허를 취소 결정함으로써 처음부터 없게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것도 취소 신청이 심판이냐에 있어서 심판의 종류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거의 심판에 준해서 판단하고 있다. 심판은 절차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심판원에서의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드렸다면 이제 분쟁 해결 절차가 크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쟁 이제 해결 절차입니다. 자, 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하나 더 있긴 합니다. 이제 우리 이제 방식상의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하는데 그거는 뭐 좀 우리가 앞에서부터 이제 언급을 안 해왔으니까 그걸 빼고 나면 주로 이제 분쟁이 발생되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특허청에서 결정등이 난 거예요. 결정등이 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프로세스. 또 하나는 침해죠. 침해 문제.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먼저 결정등이 났을 때 먼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특허 심판원. 특허 심판원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그죠? 요건 신급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로 이제 갔다가 근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결정 등에 대해서 반드시 그러면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가는 곳이 이제 특허 법원이거든요. 그 특허 법원으로 바로 갈 수는 없느냐? 그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이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요거는 이건 우리 이제 특허 사건 기술이잖아요. 이런 어, 그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바로 이제 특허 부분에 가서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여기서 이제 미리 이제 그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먼저 따져보고 올라오라.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는 없고요. 반드시 심판원을 거쳐서 심판원에서 이제 심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긴 심판원이니까 판결이 아니죠. 심결입니다. 심결이 나오게 됐을 때 심결에 대해서 이 심결 잘못된 심결이니까 취소해 주세요라고 해서 특허법원에 가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신급은 이게 처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심입니다. 1심이고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입니다. 네. 고등법원급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지방법원급보다는 이제 높죠. 네. 이거는 이제 처음에 특허법원이 개원될 당시, 1998년도에 이제 개원된 당시에 워낙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많진 않지만, 네, 고등법원급으로 인정하기엔 건수는 많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연구를 하라는 측면에서, 네, 이건 고등법원급으로 이제 인정을 해줬어요. 이게 1심입니다, 1심.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졌기 때문에 이제 불복을 하는 거지만, 네, 이게 신급에 들어가진 않고요. 요게 1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거죠. 대법원. 예. 요런 프로세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올라갈 때 우리는 요걸 30일을 주고 있어요. 네. 30일 이내, 여기 있죠. 심결 등본 송달을 받고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불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불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대법원에 갈 때는 2주 송달을 받고 2월을 쓰네요. 2주일 이내에 상고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30일, 2개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심판원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심판 종류에서 봤던 요거에 대한 불복은 어디 가서 한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특허 심판원 가서 따진다. 반드시 심판원은 가서 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법원이 따로 생겼다. 예, 그게 특허법원이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소송은 특허법원에 가서 하는 거고, 요건 1심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복이 있으면 여기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대법원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예, 1심, 2심 이렇게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번엔 우리 앞에서도 있었지만 뭐 여기서 얘기하죠. 자, 이제 그러면 자, 우리 분쟁 해결 절차 중에 이제 우리 결정 등에 대해서 결정 여기다 그냥 할까요? 자, 결정 등에 대해서는 자, 심판원 네. 특허 이제 심판원이죠. 특허 심판원 그리고 이제 특허법원 이제 대법원. 자, 이런 프로세스로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침해 소송입니다. 이게 특허권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무단에 실시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특허권자가 거기에 대해서 그 침해를 이제 금지시키는 또 거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제 침해 소송입니다. 침해 소송은 어디서 이제 하게 되느냐? 요거 이제 일반적인 결정 등하고는 조금 좀 다른 성격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요게 심결이 났을 때 이 심결에 대해서 이제 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네. 이거는 특허권이 이제 확정이 되고, 특허권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무단으로 이제 실시했을 때 이게 침해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는 사실은 뭐 침해 금지 청구 소송도 있지만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조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특허법원이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심판원 쪽으로 올라가는 결정 등에서 다투는 거하고 다른 성격도 좀 있고요. 그래서 분쟁 해결 절차가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일반 지방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식재산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좀 특별하잖아요. 특수한 거죠. 그죠? 일반적인 변호사라고 해서 이게 아니 일반적인 어떤 법원에서 이제 판사라고 해서 이 지식재산권을 아주 잘하는 판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그렇게 특별히 제한을 안 두고 지방법원에서는 이제 그 우리 이제 침해 소송에 대해서 이제 그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때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관할 지방법원에서 다 이제 할 수 있었거든요. 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이라든가 좀 큰 데는 그래도 지식재산권을 좀 잘 아는 이제 판사들이라든가 네, 이제 실무자들이 있어서 수월하게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이제 심리가 되는데 반해서 조금 이제 일반 좀 이렇게 작은 법원에서는 그거 없는 거예요. 예, 잘 아는 판사도 별로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런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일반 지방법원으로 가면 일반 지방법원이라고 해서 조그만 지방법원까지 다 소송을 인정하면 안 되겠다. 네,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자꾸 이제 심리가 지연이 돼서 또 이걸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제대로 이제 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좀 이게 사이즈가 큰 지방법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이건 특수한 어떤 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일반 지방법원을 좀 사이즈가 큰 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냐면 이제 우리 광역시급. 그래서 광역시급 어디냐면 일단 서울은 들어가겠죠. 당연히 서울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네, 당연히 서울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6개를 인정하고 있는데 서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부산이 인정이 되겠죠. 부산이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곳이니까.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인구수로 따지면 글쎄요. 이게 부산이 계속 2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인천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별로 이제 부산, 대구, 그 인천이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죠. 네, 그래서 부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인천이 대구는 얼마 안 있으면 역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인구 숫자로 보면 이제 서울, 부산, 그 다음에 이제 대구죠, 뭐. 예, 현재는 대구.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세 군데는 당연히 이제 치변 소송을 인정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우리 광역시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산하고 대구 근처에 어디가 있냐면 울산이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6개 중에 만약에 부산, 대구, 울산까지 인정하게 되면 너무 한 지역으로 이제 한 지역에 너무 집중돼서 이제 네. 관할 법원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그 지역으로 경상도에서 이제 위쪽 부분 말고 대구 이하로 세 군데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국토의 이제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이제 분산을 시켜야겠죠. 그죠? 네, 6개를.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은 광역시급이긴 하지만 어차피 부산, 대구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니까 울산은 빠지고 이제 서쪽에 하나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어디겠습니까? 광주겠고요. 네. 또 이제 중간에도 하나 있어야겠죠. 중부지방에도. 그래서 이제 여긴 대전이 있겠고요. 그죠? 근데 이제 자, 서울이 사이즈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만 가지고 그러면 수도권 전체 인구의 많은 인구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집중돼 있는데 이 서울만 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인정하고 있는데 그게 인천이냐라는 겁니다. 인천이 현재는 인정이 안 됩니다. 인천이 이제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데 어디가 인정되냐면 수원이 인정이 됩니다. 수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천이 아니고 수원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인천은 서울에서 가까운데 네. 수원이 이제 특별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광역시는 아니지만 특례시 정도는 되는 거고 사이즈가 이제 100만 이상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고등법원이 있어요. 네. 고등법원도 있는 데다가 사실 이제 고등법원이 있는 게 중요하진 않지만 있는 데다가 보통 이제 우리 중요한 기업들이 이제 만약에 서울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수원이 있겠죠. 수원 이하 쪽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뭐 연구단지라든가 R&D 센터라든가 본사라든가 여기에 굉장히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원이 좀 더 수도권 근교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겠죠. 네, 이것도 이제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도 뭐 100%왜 인천이 아니고 수원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인천은 굉장히 불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인천을 인정 안 해주지? 그냥 뭐 수원도 인정해주고 인천도 인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렇게 6개 일반 지방 법원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불복을 하면 불복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불만이 있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어디로 갔었냐면 고등법원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법원은 이게 고등법원으로 가더라도 이게 이제 그 판사가 이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이 기술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에 있어서 거기 미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보다는 아니 어차피 특허법원이 개원이 됐는데 왜 자꾸 고등법원에서 이제 이거 침해 소송을 판단하는 거예요. 지식재산권의 전문법원이 생겼는데. 네.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일반 지방법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심은 특허법원으로 가고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이니까 예, 전문법원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대법원으로 가는 이런 프로세스를 취하게 됩니다. 네,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침해 소송은 이제 3심제예요. 3심, 1심, 2심, 3심까지 3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럼 여기서 소송 대리인이 누구냐? 있어서 요 이제 특허청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네. 누가 가능하냐면 누가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냐면 뭐 변리사라는 네.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이제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특허법원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이 법조인인 변호사를 제외하고 정식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증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사실은 뭐 정식 법원에서 뭐 우리 좋은 자격증 많잖아요. 뭐 간평사, 뭐 노무사, 법무사 다 많지만 사실은 소송 대리권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놀랍게도 변리사는 소송 대리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특수한 어떤 기술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요 변리사는 요 사건에 대해서는 네, 우리 네, 그 소송 대리권이 있다. 그러니까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가 있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게 침해 소송이 있잖아요. 침해 소송은 요건 변호사만 됩니다. 네, 이게 변리사는 안 돼요. 예, 변호사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특허법원은 만약에 이제 심판원에서 올라온 것은 변리사를 소송 대리로 할 수 있지만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것은 변리사는 안 되고 변호사만 네,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특허법원에서 이제 이원화돼 있는 거죠. 이쪽에서 올라왔느냐, 이쪽에서 올라. 출신이 어디냐? 이쪽 출신이냐? 그러면 변리사가 되고 이쪽 출신이냐? 그럼 변리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 대리권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변리사 변호사가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침해 소송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직 변리사가 부족하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변호사 생각이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변호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제 변호사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변리사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으면 변리사 등록도 라이센스가 있으면 변리사 등록도 되거든요. 근데 변리사 등록이 되는데 과연 그 변호사가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제대로 진심으로 공부를 했을까요? 저도 이제 박사학위를 로스쿨에서 이제 따긴 했지만 글쎄요, 지금 지식재산권 교육 자체가
사실 일반 대학에서 어떤 교양 과목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수강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이제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제 어차피 이제 변호사 시험 따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거기도 이제 수험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듣는다고요. 예. 그런데 무슨 거기서 변리사 라이센스를 그냥 줍니까? 수업이 이루어져도 교양처럼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강의할 수밖에 없는 강의 정도만 듣는 거고, 그 듣는 사람도 뭐 5명 6명 이렇게밖에 안 듣는데, 근데 그렇게 변호사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변리사 등록하면 변리사 라이센스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죠. 아니, 변리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얼마나 변호사하고 틀린데. 네. 그거는 변호사는 그냥 따도 되는 거고, 등록만 하면 되는 거고, 특허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들 변리사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변호사분들 중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소송의 경험도 많고, 이런 분도 계세요. 그냥 뭐 소수다. 그래서, 변호사인데 변리사 등록 받은 분들한테, 듣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너무 저는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보다는 변리사를 여러분들이 직접 변리사 시험을 합격한 이런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하시는 게, 예, 또 뭐 이게 특허 출원하거나 이럴 때 특허청 절차라든가 심판원 절차에서 그 다음에 특허법원 절차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변호사는 본인들은 이렇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냥 변리사 라이센스를 가지면서 변리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들 침해 소송도 대부분 이게 기술적인 부분을 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제 판사의 어떤 일반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캐치 못하는 측면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저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미세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이제 부수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허법원이 개헌된 게 1998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변리사 같은 경우에 특허법원을 통해서 판사하고 계속 만났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얘기하는 그 미세한 판사들의 어떤 소송 절차상의 그런 어떤 미세한 지식들이 실무적인 지식들이 부족하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변리사가 특허법원의 경험이 없이 특허법원이 개헌되고 뭐 한 2, 3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변호사 말이 맞는데 지금 이 오랜 세월이 흘렀잖아요.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이고요. 여기 판사들입니다. 판사들. 이 판사들이 변리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건을 진행해 왔고요. 변리사들이 상당히 많은 소송의 경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특허 소송 같은 경우도 특허 침해 소송 같은 경우도 역시 기술을 다루는 거잖아요. 이거 특허법원 판사가 한다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같은 판사인데. 네, 그래서 이거는 변호사는 굉장히 이건 궁색하다. 네, 물론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산정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요 경우는 변리사가 부족한 측면이 있을지 몰라도 변호사가 특허도 모르고서 변리사 라이센스 따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이거는 미세한 부족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가 기술을 잘 모르는데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대리한다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리사가 당연히 저는 이 침해 사건에 대해서 소송 대리권을 가져야 된다. 이제는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 너희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안 돼. 라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예. 변호사가 부족한 게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변리사가 조금 부족한 그걸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언제까지 끌 겁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혹시 이제 제 주변에 아는 변호사분들이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실지 몰라도 전 뭐 저희 생각이니까. 예. 변호사분들이 이거 아직 부족해라고 생각하듯이 저는 변호사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좀 이건 인정해 줘야 된다. 그렇지만 그거는 네, 저희 생각이고 현재는 침해 소송은 변호사만 소속 대리권을 이쪽에 갖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네, 괜히 이제 제가 강의하다가 이렇게 썰을 안 푸는데, 네, 특히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할 때는 학교 강의는 조금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학교 강의, 오프라인 강의에 이제 어떤 그러면서 좀 다른 학교마다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는 보편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요 얘기는 조금, 네, 강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사견이 좀 들어간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생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이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좀 이제 저희 생각이니까 사견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